서북 국경 지역의 부족들이 반란을 일으킬 거라는 소배합 그대의 예상이 확실한 것 맞소? 서북 방면 몽골 쪽은 제가 정벌했던 곳이옵니다. 저만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없사옵니다. 부디 제 말을 믿어주시옵소서. 야율룡서는 고려 정벌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군사들을 서북 국경 지역에 보내려고 하는 소배합을 이해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서북 방면은 원래 몽골 쪽이 살던 곳으로 과거 거란이 영토 전쟁을 펼칠 때 소배합이 직접 전투를 지휘하여서 정벌을 했던 부족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복한 땅이니만큼 소배합은 평소 서북 방면의 움직임을 누구보다도 더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었고, 이미 거란 서북 변경과 부족을 통치하던 군정기구의 장관인 서북노초토사를 선임하여 몽골족들의 움직임을 틈틈이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몽골족들이 오래전부터 말과 검포를 구매하고 심지어 사냥을 다니는 척하면서 돌격 훈련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배합은 자기가 굴복시켰던 몽골족들이 반란을 준비 중이라고 확신했고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며 이번에는 이들이 반란을 꾀하지 못하도록 더 확실히 굴복시키리라 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배합이 몽골 쪽과 송나라를 격파하고 지금까지 전쟁에서 여러 공을 세운 것과는 달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의 도움 없이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정복해본 적이 없어서 늘 전전긍긍이었던 야율룡서는 자기가 첫 정복지로 삼은 고려의 정복이 이토록 쉽게 달성되지 않는 것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야율룡서가 고려를 재침공하려고 준비해두었던 군사들마저 모두 소배합이 서북 쪽에 보내버리자 야율룡서는 정말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매일 한숨뿐이었어요. 나는 어찌 일이 한심하단 말인가. 부하장수인 소배합은 서북 쪽 몽골족도 정벌하고 남으로는 송나라도 격파하였었는데 나는 어찌 저 작은 고려 하나 정복 못하는가. 그런데 약주를 하며 생각해보니 그동안 많은 타국 정벌 경험이 있던 소배합을 자신의 전쟁 책사로 여기며 그의 말을 대부분 수용하였었지만 어찌 된 건지 소배합의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고려의 술수에 휘말려드는 느낌이라 야율룡서는 소배합의 말을 들었던 것이 조금씩 후회가 될 뿐이었죠. 몽골 쪽과 송나라를 정복했던 소배합을 옆에 두면 고려쯤 정복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 여겼는데 사실 고려는 몽골과 송나라보다 훨씬 막강했을 뿐만 아니라 외교술 또한 대단했기 때문인데요. 과거 고려는 상당히 개방적인 국가로서 활발히 대외무역을 펼치던 나라로 동서남북으로 적극적으로 교류할 뿐 아니라 저 멀리 유럽에게까지 이름이 알려지게 되어서 그때 알려진 고려의 이름이 현재 대한민국의 대외적인 명칭인 코리아의 기원이 되기까지 했으니 고려의 자주성을 철저히 지켜내가면서 활발한 외교까지 해내는 고려라는 나라를 단순히 몽골과 송과 비교해가면서 손쉽게 정복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자만심이 야율룡서의 가장 큰 패착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야율룡서와 독대하고 돌아온 소배합에게 거란 선대 황제 경종의 딸이기도 한 소배합의 부인 승률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황제와는 이야기가 잘 되셨소? 당장 서북 방면의 대군을 진둔시키지 않으면 곧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드렸고 다행히 황제도 납득하신 것 같소. 그러자 소배합의 부인이 의아해하며 묻길 그나저나 고려 정복은 왜 이리 오래 걸리는 게요? 과거 몽골 쪽도 쉬이 정복하셨고 하북으로 송군이 진격해올 때도 한 번에 격파하셔서 옹골한 백성의 존경을 받는 당신께서 왜 고려 하나의 일이 쩔쩔매시는지 저 조그만 고려 때문에 몇 년을 고생하시잖소. 불안해하는 황제를 달래고 온 소배합은 아내 승률의 바가지에 눈을 감았고 왼쪽 뺨의 흉터는 더욱 꿈틀거리며 소배합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었습니다. 고려의 양교 같은 명장들에게 쫓기듯이 퇴각하고 강감찬 가치 지략을 겸비한 문인에게 여러 번 쏘가 넘어간 적이 있어 고려의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소배합은 얼마 후 귀주대첩에서 강감찬에게 대패하여 갑옷과 무기마저 모두 버려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본국으로 도망쳐올 자신의 미래를 이때까지도 까맣게 예견 못하고 있었죠. 사실 거란과의 2차 전쟁에서 별 소득도 없이 철군을 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배합은 이때의 공을 인정받게 되어 난릉군왕의 위치까지 올랐으며 1013년에는 재상직을 맡고 있었고 현재는 동평왕의 봉해지기까지 하였으니 야율룡서는 소배합의 주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상당한 위치에 올라있는 소배합 그의 말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고 고려를 치려고 준비해두었던 모든 군사들을 서북면에 주둔시키자는 소배합의 말도 따른 건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소배합은 고려 2차 침공의 실패를 밑바탕 삼아 3차 침공은 반드시 성공하겠다면서 상당한 전략을 수립해놓고 있었어요. 내 반드시 고려를 정복하리라 쉬이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소배합은 늦은 밤 야율룡서를 다시 한번 찾아가는데요. 폐하, 고려가 이번에 흥화진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제가 직접 고려로 쳐들어가 현종을 폐하 앞에 데리고 오겠나이다. 이번에는 흥화진과 서경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놈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개경으로 바로 진격할 계획이옵니다. 모든 군사를 서북 방면에 주둔시켜 놓고 마음이 좋지 않았던 야율용서는 소배압의 전략을 듣고 상당히 흡족해했는데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로군. 알겠소. 고려가 흥화진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소배압 그대가 직접 개경을 점령하시오. 야율용서와 소배압의 전략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전략이긴 했지만 현종과 강감찬이 대비를 안 했을 리가 없는데요. 지난번 개경을 버리고 몽진했던 현종은 이번에는 반드시 개경을 사수하고 항전하겠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과거보다 성문과 성벽을 매우 강하게 보강해 놓은 상태였고, 백성들 또한 개경 성 안에 모두 응집시킨 후 개경 성 밖의 식수와 음식을 모두 없애버려 거란군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도록 청해 전술까지 펼쳐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에는 현종이 개경을 버리지 않고 자신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본 백성들은 이에 감복하여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으니, 이때의 고려는 이미 과거 거란의 2차 침입 때 정신없이 당하기만 했던 그 고려가 아니었던 거죠. 결국 개경을 정복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한 소배압은 수하장수인 야율호덕을 시켜서 개경을 수비하던 고려군들이 자신들이 철수한다고 믿게 만들어 놓고 300여 명의 최정예 부대를 남겨놓아서 이들을 통해 고려의 성문을 열게 할 생각이었지만, 강감찬은 소배압의 얕은 꾀를 간파하였고 300명의 척후병을 모두 척살했을 뿐 아니라 도관에 든 쥐가 된 소배압이 퇴각할 때 귀주를 지나칠 수밖에 없는 것을 예상하고 이곳에서 소배압과 군사들을 괴멸시키고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감찬, 또 내가 나를 곤욕스럽게 만드는구나. 거란의 70대 노장이었던 소배압은 역시 70대인 고려의 장수 강감찬 때문에 귀주에서 완벽하게 대패를 한 후 겨우 수천 명의 군사들과 함께 목숨만 건진 채 거란으로 살아 돌아오게 되는데요. 수십 년 동안 떵떵거리며 권세를 누리던 소배압은 그 권위가 하루아침에 추락하게 되었고, 야율용서 또한 소배압을 보고 경노하였으니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나를 보러 온 거요? 그 얼굴 가죽을 다 벗겨 죽여버리고 싶소. 라면서 소배압을 내쫓아버렸습니다. 야율용서의 성미대로라면 당장 소배압을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판이었지만, 자신의 부인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자신의 여동생의 남편이기도 한 소배압을 쉽게 죽여버릴 수는 없었는데요. 대신 모든 관직을 빼앗고 근신에 처했으니 소배압의 말로는 매우 쓸쓸하였습니다. 오늘은 22회 영상 내용과 소배압의 전기를 근거하여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